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4월 21일 화요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쟁 중 아직 불안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복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뭐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쟁이 난 지 한 달 반, 두 달이 안 됐죠 아직. 그 안에 그리고 아직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빨리 회복될 거라고는 사실은 기대를 못했었습니다만 뭐 예전에 유수의 그 투자기관들에서 이야기했던 8천선까지 이야기도 이제는 이상한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 또 모멘텀을 또 생길 거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이익률이 거의 사상 최고, 굉장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면 아마 엔비디아 수준을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는 사실 그 총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에 비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이익률 자체가 지금 뭐 70%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예, 뭐 그래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거기다 ADR로 인해서 주가 희석 예, 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쪽 이런 형태의 이익률을 보인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 주가를 더 뛰어 그 뭐죠? 예, 더 뛰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들게 됩니다. 하여튼 반도체가 상당히 올랐고 대폭 올랐죠.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수급 측면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어, 외국인들도 새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서 무엇인가 좀 괜찮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정체가 누구인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예, 사모으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게 공식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적어도 주가에 있어서만은 희망적인 전망들을 하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2차전지, 전기차, 조선, 조선기자재, 재광건설, 반도체하고 PCB가 올랐는데요. 예, FPCB 뭐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2차전지는 벤츠 공급 계약하고 ESS 수요 확대, 글로벌 EV 시장 회복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그 삼성 SDI에서 벤츠하고 계약한 뭐 물론 굉장히 큰 계약입니다만 그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될까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하고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SDI 한 회사고요. 기존에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공급 계약을 맺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 2차 전지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저기 한 게 아마 저길 거예요. 그 MNC였죠 이번 계약한 게 MNC 계약이었는데 3원계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고밀도 예, 2차 전지입니다. 그 중국의 그 인산철 그죠? 리튬 인산철하고 좀 다르게 밀도가 좀 높죠. 대신에 가격도 좀 높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서 팔려면 그 LFP 가지고는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독자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3원계 2차 전지를 대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예상을 보게 되면 한 1조 5천억 정도 1년에 공급이 되는 전체 10조 원 정도의 계약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벤츠가 이 두 회사에서만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또 벤츠는 중국의 합작법인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저기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해봤는데 사실 뭐 되게 절대적으로 이게 시장을 좌우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자동차만 기아자동차 제외하고도 약 1년에 10조 정도의 연료전지를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사들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연료전지 아니고 2차 전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SDI에서 새로 벤츠에 공급하기로 한 건 1조 5천억 정도니까 현대자동차의 전체 계약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의 2차 전지 업체에 계약한 10조 정도의 공급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벤츠가 현대자동차보다 대수를 더 많이 팔거나 아니면 자꾸 연료전지로 잘못 말이야 2차 전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시장 규모 자체가 좀 달라요. 되게 비싸게 파는 것 같지만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의 이번 계약이 SDI의 어떤 계약으로서 상당히 큰 계약인 건 사실이지만 전체 2차 전지 시장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만큼 규모의 큰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의 대세에는 지장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약이 새로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시장의 다시 부활을 좀 예측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오를 정도의 그런 시장을 뒤엎을 만한 계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고요. 그러니까 뉴스는 좋고 뭐 그것도 삼성의 뉴스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지금 평가되는 것만큼 그렇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구나 ESS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과 결합해서 혹은 전력 설비와 결합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2차 전지의 수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되게 현실화가 되게 크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이 전망을 먹고 기대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ESS와 벤츠의 공급 계약이라는 것이 어쩌면 2차 전지 부활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스토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SDI라든가 아니면 LG에너지 솔루션 나머지 여러 회사들 조금씩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선기자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도 조선협력 확대는 지난번에 HD 현대중공업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용 엔진 수요 기대는 어제 나왔던 엔비디아 발해 캐터필러와의 협력과 함께 해인의 주가가 올랐죠. 그 뉴스하고 연관된 뉴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박용 디젤 엔진이야. 그런데도 쓰일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재발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박용 대형 디젤 엔진의 용처는 선박용 혹은 좀 크게 보면 방산용 요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형 선박용으로 쓰이는 디젤 엔진이 한 1000마력에서 2000마력 정도 뭐 이 정도고요. 뭐 물론 그 발전용 엔진도 그 정도 되지만 더 큰 엔진들도 있습니다. 근데 캐터필러에서 생산하는 게 보통 500마력에서 1000마력, 2000마력 이 정도까지 되는데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인이 뭐라는 업체라 그랬어요? 미국 캐터필러의 엔진을 수입해서 파는 업체다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단지 그 엔진을 사다가 MRO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이 수익성이 좀 좋아서 그리고 기술력도 조금 향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사로서의 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정보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방산에 들어가는 보통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이 1000마력 그리고 장갑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보통 500에서 1000마력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K808에 들어가는 엔진은 뭐 400마력 그리고 캐터필러에서 공급하는 타이곤에 들어가는 엔진은 500마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산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K2 전체에는 1500마력짜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방산이나 그리고 방산용 선박, 소형 선박 수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동일한 정도의 그
엔진을 디젤 엔진을 장착한 발전기,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가스, 천연가스용 발전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AI 데이터 센터용 보조 전력으로 활용됩니다. 왜요? 전력이 갑자기 공급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비상 전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비상 전력의 형태가 바로 디젤 엔진 기반의 발전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그걸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ESS 기반의 전력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서 하게 되지만 2차로 ESS라는 것에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3차로 뭐 데이터 센터용 보조 전력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략적인 위치가 점점 중요하게 될수록 그런 보조적인 전원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죠. 엔비디아와 캐터필러라고는 미국의 디젤 엔진 업체가 엔진과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에 비상용 전력 그죠? 용 엔진을 공급하는 형태로도 협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캐터필러 엔진을 수입하는 해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국가 데이터 센터 2조짜리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 전력도 얘네들이 수입해서 공급도 하고 했으니, 자 앞으로 선박용 엔진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용 엔진으로도 전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생각이 점프되면서 그런 형태의 어떤 뉴스로 발생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죠. 어제 나왔던 뉴스, 엔비디아와 캐터필러의 협력, 그리고 거기에 해인이 있었고, 그 해인을 미루어 짐작하다 보니 이거 앞으로 선박 엔진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쓸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 이런 형태로 사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환되면서 나온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리고 재건건설 있죠. 중동 전후복구 한 180억 달러, 크게는 700억 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되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해봐야 180억 달러라고 해봐야 한 20조 정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주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걔네들은 최소한 1,000억 불, 뭐 몇천억 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 3,800억 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국가 단위고요. 여기는 지역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란에 대한 전후복구 수요도 있겠지만 이란이 어느 정도 경제 석유를 팔아서 그런 수요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쨌든 전후복구 비용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덕분에 그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 업체들, 그죠? 그런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대우건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GS건설이나 DLENC는 예전에 대림 엔지니어링입니다. DL만 저도 DL이 뭐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쵸. 그리고 상지건설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만 어쨌든 건설주라서 올라갑니다. 상지건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짓는 업체잖아요. 그리고 고급 빌라 짓는 업체인데 저는 복구하고 사실 크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묶여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런 현상들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기 뭐죠? 그 테마로 묶여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도 옥석을 잘 가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히림 같은 업체도 모듈러죠, 이런 것들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히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실적 이외에 정치적인 어떤 관련성, 기업 그 회사 이외의 어떤 그런 관련성들 때문에 바닥 근처에까지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실적 기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딱 발표되는 순간에 어쨌든 간에 재료는 소멸하겠죠. 어쨌든 HBM 중심 구조적인 성장에 HBM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특히 요즘에 그 주목을 되게 많이 받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조금 이따 제가 종목 분석할 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B 쪽이 이제 또 탄력을 받고 있는데, 플렉서블 PCB까지 해서 두 개 다 탄력을 받았는데, 요거는 그냥 반도체 쪽에
예, 인프라 확장 쪽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양자암호 오늘 또 쏙 들어갔죠. 예, 보안 쪽하고 양자암호 쪽은 쏙 들어갔는데 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그 몇몇 업체들은 뭐 로봇 업체, 그 미국의 로봇 업체의 저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예, 벨로크 같은 업체 예, 종목은 피겨 AI 시리즈 A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덕분에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예, 앞으로 피겨 AI가 어떤 형태로 로봇 산업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솔직히 말하면 공급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이미 대형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주인을 짝짓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겨가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단계들이 하나하나씩 잘 맞춰져서 퍼즐들이 잘 맞춰져야 이런 실적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단계들이 퍼즐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갈까요, 과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벨로크가 올라가는 피겨 AI 뭐 회사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반도체 자체도 앞으로의 이런 형태의 대량의 KPX를 동반한 대량의 생산 설비 팹을 만들어서 즉 메모리 반도체 팹을 만드는 것이 정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3년 5년을 기대하기 힘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뭐라 그러죠? 예, 긍정적인 전망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시장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예. 최근에 제가 또 주목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엔비디아가 그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해자를 잘 구축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그 젠슨 황의 인터뷰에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자기는 범용성이라는 측면 또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이라는 측면 그리고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AI 모델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저기 하고 있는 그 계속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는 그 뭐라 그래요 디지털 트윈 환경 이런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결국 소프트웨어 환경 자체도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생산업체 주장일 뿐이에요. 물론 지금 세계 1위긴 하지만 그런 업체들은 순식간에 몇 년 지나서 예, 뒤집힐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IBM이 세계 정복을 할 줄 알았고요. 예, 그리고 예, 소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전자왕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노키아는 절대 예, 그 정상에서 떨어지지 않을 핸드폰 업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모바일 폰에서 그들이 누구나 다 앞으로 전체적인 전 세계를 다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5년, 10년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예, 주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인 전망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말만 믿을 수는 없어요. 항상 어떻게든지 물론 이제 큰 부분에 있어서 장기 기조 자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환경은 계속 바뀌게 마련입니다. 뭐 사실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 가지고 계속해서 인공지능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알았지만 이번에 나온 그 뭐죠 오퍼스 4.7 때문에 실망감들이 증폭이 되고 있고 미토스라는 녀석은 또 개발은 했다는데 위험해서 공개는 안 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세상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세상에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걔네들이 계속해서 수익 모델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인 거고요. 또 계속해서 토큰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토큰 비용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세상도 계속 이렇게 막 장밋빛이고 분홍빛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 뭐 지금으로 보면 항상 보시면 예측은 하지만 적어도 예측보다는 대응이 항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PCB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고부 가치의 기판들이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LX라든가 새로운 거 소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폼팩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 점점 더 비싼 것들이 쓰여지게 되죠. 예를 들면
예, HBM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게 팔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3년 전에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2026년, 2025년도 이익률이 70%에 가깝게 될 것이다, 혹은 그 근처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미친 놈 소리 들었겠죠, 당연히. 당연히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2026년 전반기에 6,300을 회복하고 전쟁이 나도 6,300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미친놈 소리 들었겠죠.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네.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형태로 계속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드려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AI 세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당분간은 강한 측면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흐름과 견주어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요, 2차전지 전기차는 결국은 AI와 관련된 혹은 그것의 소비처로서 혹은 인프라로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AI의 소비처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전기차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2차전지가 로봇의 전원, 이런 형태로 얘기가 됐고 그것이 인프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국 ESS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AI 산업의 핵심적인 어떤 전력 인프라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양면성을 띠면서 2차 전지 산업은 결국 조금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성이냐 아니면 실적이냐 이런 측면에 봤을 때도 2차 전지는 장기의 실적주, 실적 테마로서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조선기자재는 마찬가지로 조선기자재 쪽은 실적도 좋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장기적인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건설은요, 그 매트릭스 궁금하시면요, 제 지난 주간 리포트 좀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로 어떤 관점에서 이 테마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건건설은 결국은 경제 외적인, 실적 외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된 측면들이 있고 굉장히 단기성인 테마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반도체는 말씀드릴 것 없이 AI와 함께 가는 그것의 완전 핵심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PCB하고 FPCB는 반도체와 AI의 주변 어떤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의 작은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작은 테마들이요, 광통신이었다가 또 보안이었다가 지금 이제 PCB까지 왔네요.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반도체와 관련된 테마들이 순환해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개의 테마 앞에서 전멸했던 반짝하고 켜져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금방 꺼져버린 두 개의 테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옥석을 잘 고르셔야 된다. 살아남는 것은 결국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율이나 이런 지표들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광통신과 통신장비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이제 슬슬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저는 이거는 사실 하락의 전조라고 보기는 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양자하고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기술 하나도 없는 업체들이 그냥 테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입니다. PCB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도 옥석을 좀 가려주십시오. 적어도 인프라에서 순환으로 등장하는, AI와 관련돼서 순환으로 등장하는 테마들은 사실은 되게 긴 호흡에서 봐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적이 기대되는 것이 어떤 종목이든 테마든 간에 그 안에 평가들을 잘 하시고 얘가 과연 지금이 때인가 아닌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두 개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치잖아요. 모든 여러분들 종목을 평가하실 때 첫 번째는 얘는 괜찮은 회사냐 아니냐입니다.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먼저 평가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격이 얘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냐, 혹은 지금 가격을 이 회사의 발전성이나 전망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가격이냐, 이 두 가지를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옥석을 항상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회사라고 해도요, 지금 너무 비싸면요, 그거는 그냥 칼끝에 선 거나 똑같아요. 작두 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작두 위에 타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기도 없으신데 그거 어떻게 전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종목을 보실 때나 테마를 보실 때 이 테마가 과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어떤 전망을 볼 수 있는 테마냐 아니냐도 평가를 해주시고, 특정한 테마 안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가격대가 정당화될 것이냐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 한번 해보고요. 예,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좋든 나쁘든 저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